1998년 4월 이상그룹 본사 뒷정원. 매화꽃이 소복이 떨어지는 오후 3시. 9살 이선우는 붉은 벽돌 담장 옆에 있는 좁은 골목에서 목을 칭칭 감긴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작은 손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놔란 말이야. 싫어, 이제 그만해. 여자아이의 비명은 작았지만 절실했다. 선우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학교에서 배운 유도 기술을 써서 남자아이의 팔을 꺾었고 여자아이는 자유로워졌다. 고마워. 여자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우는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름이 뭐야? 성하연이야. 하연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할아버지 친구의 손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다. 하연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항상 그 아이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선우는 10살 나이에 그렇게 말했다. 뜨거운 확신으로. 하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이 선우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두 아이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작은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이야. 우리 둘이 항상 옆에 있기로. 응, 약속. 매화꽃은 계속 떨어졌다. 그 하얀 꽃잎들이 두 아이의 머리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34세의 이선우는 차량에 탔을 때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8년간의 해외 법인 근무. 뉴욕, 런던, 싱가포르. 세 곳에서의 경험이 그의 얼굴에 자신감과 피로를 동시에 새겨놓았다. 차 창밖에 한강이 보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시간이 흐른 만큼 부서져 있었다. 성하연. 얼마나 컸을까?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이준호와 계모 윤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가는 더 깊어져 있었다. 선우야, 잘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진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몰래 보낸 건강검진 기록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료 소견. 그것이 아버지를 부르게 한 진짜 이유일 것이다. 선우 이사 환영해. 오느라 힘들었지? 윤지연의 미소는 진주빛처럼 차갑고 아름다웠다. 선우는 항상 계모가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웃음은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계산된 완벽함이 드러났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사내 회의가 열렸다. 전 임원진의 성명을 적힌 종이를 받았을 때 선우의 심장이 철렁했다. 계모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심장을 가장 빠르게 뛰게 했다. 선우는 회사 라운지에 내려갔다. 이유를 자신도 모를 정도로. 밝은 LED 조명 아래에서 한 여자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에 내려와 있고 집중한 얼굴은 어릴 때처럼 진지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눈동자는 같았다. 하연이? 그 이름을 부르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가 선우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 0.5초가 걸렸다. 그 0.5초 동안 25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이선우? 그 목소리. 25년을 기다렸던 목소리였다.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했다. 그녀도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선우의 목소리는 잠겼다. 가슴이 떨렸다. 25년의 기억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연은 공손한 인사말을 썼다. 직급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이었다. 그 거리감이 선우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다.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어린 약속은 묻혀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기억해? 선우가 묻자 하연의 눈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매화나무 아래요? 선우가 다시 물었다. 그것이 확인이 아니라 구원을 청하는 음성처럼 들렸다. 하연의 눈이 물에 젖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을 탁자에 놨다. 손이 떨렸다. 네. 기억해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25년간 감춰둔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다. 25년 만이구나.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그렇네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다. 하지만 선우는 느꼈다.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절절함이 녹아 있는지를.
윤지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52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었다. 성형수술 덕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사람만이 갖는 날카로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완벽한 우아함. 완벽한 거짓. 스마트폰이 울렸다. 최도혁이었다. 사모님 이선우 이사가 돌아왔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위험한 빛이었다. 포식자의 눈이었다. 이제부터는 더 긴장해야겠군.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충분했다. 아들 이도현이 이상그룹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꿈. 그것이 윤지연이 이 가족과 이 회사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준호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는 부족했다. 여자의 나이는 그 위자료를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준호를 선택했다. 이상그룹의 회장을 선택했다. 이사장께서 건강 때문에 돌아오셨다는 거죠? 내 경영 일선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도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윤지연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 최도혁, 안 되겠어.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기간이 상관없어. 이선우가 이사회에서 회장 추천권을 얻기 전에 먼저 이준호를 옆으로 밀어내야 해. 그리고 도현이를 회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윤지연은 화장대 위에 향수를 집어들었다. 그 향기는 정교한 독극물처럼 아름다웠다. 아니, 실제로 그것은 독극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독극물이 될 작정이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약한 사람은 언제든 무너지기 마련이야. 이준호는 이미 충분히 약해져 있어. 성하연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운지에서의 만남 이후로 그 떨림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마주 앉은 여자는 박소연 언론사 기자였다. 둘은 같은 학교의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다. 정민아와 최유리도 마찬가지였다. 내 여자는 대학 시절부터 운명처럼 엮여 있었다. 정말 봤어? 이산그룹 본가에 이선우가 돌아왔대. 박소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경제지의 기사였다. 헤드라인은 크고 명확했다. 이산그룹 차기 경영자 이선우. 8년 해외 근무 후 복귀. 네, 봤어요. 하연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박소연은 알고 있었다. 이 친구가 그 남자를 좋아했다는 것을. 아니, 좋아한다는 것을. 너 정말 괜찮아? 왜요? 왜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산그룹이 깨끗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 박소연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마케팅실 과장으로 일하는 하연은 회사의 많은 불합리한 점들을 목격했다. 임원진의 의심스러운 행동, 은폐된 비자금 이동, 윤지연과 그의 측근들의 정치적 움직임. 알아요. 그래서 하연이 커피잔을 들었다. 그 손이 떨렸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박소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4명의 여자 중 하연의 말은 항상 무거웠다. 뭐를 하려고? 진실을 찾을 거예요. 하연은 박소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선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이상그룹 직원들을 위해서. 2024년 5월 이상그룹 기록실 지하 2층. 밤 10시. 성하연은 보안카드를 슬라이드했다. 지하 2층 기록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곳은 회사의 심장이었다. 모든 문서, 모든 거래 기록, 모든 결정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군가 감춘 것들도 있었다. 아무도 없어? 정민아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렸다. 정민아는 IT 시스템 중앙에서 CCTV를 조종하고 있었다. 깨끗해요. 하연은 손가락으로 파일들을 훑었다. 그 감촉은 진실의 온도였다. 차갑고 무거웠다. 정민아는 IT 시스템 접근권을 얻었다. 최유리는 법적 해석을 준비했다. 박소연은 외부 소재를 수집했다.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성하연. 그들은 매화꽃이 필 때쯤부터 이상그룹의 비밀을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였다. 파일 번호 2019-V를 발견했을 때 하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것은 윤지연이 개인 명의로 비자금을 이동하는 흔적이었다. 수십억의 규모였다.
신용카드 영수증, 해외 송금 기록, 위조된 결제 도장. 모든 것이 있었다. 그 돈은 모두 이도연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하연은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 카메라로 조용히. 한 장 또 한 장. 그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선반 뒤에.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와는 다른 선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록실 문이 열렸다. 최도혁이었다. 그의 옆에는 윤비서가 있었다. 확실한 거야. 최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문서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선우 이사님이 돌아온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움직여? 이달 말 임원진 회의에서 이사장께서 그때 회장직 인선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그 전에 끝내야 한다. 최도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것은 죽음의 목소리였다. 이사장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우리 쪽입니다. 사모님께 알려라.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들이 나간 후 하연은 한참을 숨을 쉬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업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 2024년 5월 10일 이상그룹 본사 옥상. 밤 9시. 이선우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반사, 도시의 숨소리.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죽음을 향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의사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버지의 얼굴로 읽혔다. 혼탁해진 눈동자, 더 깊어진 주름, 점점 가벼워지는 몸.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사님? 성하연이 나타났다. 밤 9시의 옥상. 그곳은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하연이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선우는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창백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연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 진지함 속에는 결정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결정처럼 보였다. 저를 믿어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선우는 당연하게 대답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었다. 그럼. 하연이 입을 열었을 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이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이준호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분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하연을 본다. 하연은 자신이 말하려던 것을 모두 참아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이해했다. 잠깐 기다려. 하연은 손을 들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선우,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당신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가고 있었다. 빠른 발걸음으로. 내일 보자. 선우의 음성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도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그의 아버지가 그 순간 사망했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병원의 의사가 한 말은 간단했다.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준호 회장. 이상그룹의 2대 회장. 그는 생을 마감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2024년 5월 15일 이상그룹 회장실. 이선우는 아버지의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장례식이 3일 뒤였다. 그 3일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장례식 후 이사회는 새로운 회장을 결정할 것이었다. 최도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 안색이 배어 있었다. 이사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네요. 선우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다. 그것은 상주의 목소리였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목소리. 한 가지 보고 사항이. 최도혁이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도연 이사의 새로운 경영 계획안이었다. 사모님의 뜻입니다. 이도연 이사님이 차기 회장이 되시고 이사님께서는 부회장으로 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선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선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힘. 아, 그것은 아직 변호사가 확인 중입니다만. 확인해봐. 지금. 선우의 목소리에는 권력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권력. 그것이 이 순간에 깨어났다. 최도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선우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이 있었다. 3시간 후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가져왔다. 이준호는 아들에게만 남긴 짧은 편지도 함께 있었다. 선우야,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넌 충분히 잘했다. 이상그룹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만이 진정한 부의 의미다. 그리고 유언장은 명확했다. 나는 내 아들 이선우에게 이상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준다. 이도현에게는 신탁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다. 윤지연이는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회사 자산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 이선우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듣고 나자 울적한 마음이 들면서도 확신이 섰다. 같은 날 밤 성하연의 집. 성하연은 정민아, 박소연, 최유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비자금 기록, 위조 도장, 해외 송금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위조, 비자금 조성, 탈세, 인사 조작. 모두 다 있어요. 최유리가 말했다. 변호사인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회장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정민아가 덧붙였다. IT 전문가인 그녀가 해킹한 병원 기록에는 이상이 있었다. 선우에게 언제 알려? 박소연이 물었다. 하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선우를 만난 지 34일. 그들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약속했지만 지난 25년은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박소연이 다시 물었다.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랑과 의무 사이의 경계에서. 선우가 이걸 알면 기업은 엉망이 될 거야. 회장으로 취임하기는커녕. 그래도 진실이야. 하연이 말했다. 진실은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2024년 5월 16일 한강공원 매화정. 오후 3시. 이 벚꽃 정자는 진짜 매화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봄마다 하얀 꽃을 피웠다. 벚꽃이지만 그들에게는 매화였다. 선우는 오후 3시에 도착했다. 2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난 시간이었다.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 하지만 같은 약속. 성하연은 이미 와 있었다. 손에 파일이 들려 있었다. 안녕, 선우 씨. 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하연. 선우가 다가갔을 때 하연은 그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이거 다 봤어요? 봤어. 모두. 선우의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었을 때 그의 세계가 흔들렸다. 이건 범죄야, 하연아. 윤지연과 그 측근들의 범죄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선우가 말을 멈췄다. 의료 기록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했다. 독극물의 흔적. 점진적인 독살. 윤지연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가 직접 독을 탔을 리는 없지만 그녀의 명령으로. 선우 씨. 하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다시. 이거면 당신은 회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증거들이 경찰에 가면 회사는 엉망이 될 거고 당신은 최소한 경영 정상화에 몇 년을 써야 하고. 그래. 내 말이 맞지만 그래도 해야 해. 선우가 말했다. 넌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거야? 내가 돌아온 날부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온 이유가 다시 한번 확신시켜줬어요. 하연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골목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어요. 하연아,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윤지연이 알면. 이미 조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선우는 하연을 봤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당신이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당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선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우는 하연을 품에 안았다. 25년을 기다린 포옹이었다. 그 안에는 감사, 두려움, 사랑, 그리고 운명이 모두 들어 있었다. 약속이야. 우리 둘이 항상 옆에 있기로. 응, 약속. 매화 꽃이 없는 계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약속의 꽃이었다. 2024년 5월 28일 이상그룹 임원진 회의장. 대회의실은 조용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확히 13일째. 이상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선우는 영상을 틀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였다. 윤지연과 최도혁의 대화 기록, 비자금 이동 흔적, 위조된 결제 도장,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음성 녹음도 있었다. 회장님을 빨리 치워야 한다. 이선우 이사가 자리를 잡기 전에. 윤지연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할까요? 점진적으로. 의사들은 신부전이라고 할 거야. 아무도 의심 안 할 거고. 그 음성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 있던 임원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의료 기록도 함께였다. 독극물 반응, 부검 결과, 모든 것. 윤지연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다. 이건 음모야.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합성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온 수사 담당관이 나왔다. 증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5개월간 추적했습니다. 나는 윤지연은 말을 더듬었다. 윤지연, 최도혁, 윤비서. 당신들은 체포 대상입니다. 은색 수갑이 윤지연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손목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감옥의 벽돌과 부딪혀야 했다. 윤지연이 끌려나갈 때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도연을 위한 자신의 모든 계획이, 20년의 계획이 한순간에. 임원진 회의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언합니다. 선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윤리 경영, 투명성, 그리고 사회 책임. 이것이 이산그룹의 새로운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연의 얼굴을 봤다. 회의실 뒤쪽에서 기자들의 앞에 서 있던 박소영과 함께. 그들의 눈은 맞았다. 그리고 이 진실을 함께 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용기 내어 증거를 모아주신 분들께. 그것은 하연을 향한 인사였다. 2024년 6월 초 서울중앙지검. 윤지연은 구속영장 신문을 받았다. 살인, 횡령, 배임, 탈세. 수십 개의 혐의가 붙었다. 당신이 이준호 회장을 독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런 일을.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과 최도혁이 나눈 대화 기록, 약물의 구매 기록, 의료 기록,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지연은 마침내 자신의 손을 봤다. 그 손이 한 사람을 죽였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도연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이도연은 어디에 있는가?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그 아이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감옥에 gat혔으며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윤지연은 처음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었다. 2024년 6월 20일 서울교도소 독방. 독방의 벽은 회색이었다. 그 회색이 윤지연의 영혼을 한층 더 짓누르고 있었다. 고급 호텔의 침실에서 사평의 독방으로. 단 3주 만에. 윤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도 회색이었다. 모든 것이 회색이었다. 처음 며칠은 부정에 가득했다.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이것이 내 인생인가?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시간은 부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윤지연은 침대에 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는 울음. 그것은 후회의 울음이었나 아니면 자기 연민의 울음이었나. 그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도현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을 때의 그 얼굴. 어머니가 경찰에 잡혀갈 때의 그 얼굴. 그 얼굴은 이미 남자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 권력, 회사 지위. 하지만 결국 주지 못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도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2024년 8월 교도소 작업장. 윤지연은 수건을 접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매일 같은 일. 매일 같은 시간. 이상그룹 본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선우가 회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아니,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도연이었다. 법무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아들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단다. 하지만 도연이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미 2달이 지났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큰 고통이었다. 수건 더미가 자꾸 떨어졌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다. 뭐 하는 거야? 간수가 말했다. 윤지연은 수건을 다시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2024년 9월 교도소 상담실. 교도소 심리상담사는 기록을 읽고 있었다. 윤지연 수감자 살인죄로 기소. 남편을 독극물로 점진적으로 독살했다는 혐의. 상담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나요? 윤지연은 대답하려 했다. 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변명처럼 들렸다.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윤지연의 눈이 떨렸다. 사랑.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전략이었어요. 모든 게 전략이었어요. 아드님은요? 그 아이도 제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 고백이 나오자 윤지연의 얼굴이 왜곡되었다. 자신이 말한 말에 무게에 짓눌렸다.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었군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윤지연을 찢어놨다. 그렇지 않아요. 도현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네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녀의 모든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 2024년 10월 교도소 운동장. 가을 햇살이 윤지연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 햇살이 처음으로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의 따뜻함이었다. 옆에 앉은 여자 수감자가 말했다. 넌 뉴스에 나온 사람이지? 네. 윤지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남편을 죽였다고? 네. 왜? 그 질문에 윤지연은 진정한 답변을 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더 치명적이었다. 이유가 있는 악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넌 후회하니? 몇 초마다. 몇 초마다. 2024년 11월 법정. 1심 판결이 나왔다. 20년형. 윤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20년형. 평생을 이곳에서 산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정을 나갈 때 그녀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봤다. 그들은 그녀를 찍었다. 악마의 얼굴로. 아니, 그것은 악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평범한 탐욕에 집어삼켜진 평범한 여자의 얼굴. 2025년 3월 교도소 병실. 윤지연은 병에 걸렸다. 약한 폐렴. 의사는 충분히 치료받으면 낫는다고 했다. 하지만 윤지연은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니, 원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았다. 그 모순 속에서 그녀는 3주를 누워 있었다. 도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기 때 모습, 10살 때 모습, 20살 때 모습. 모두 그녀를 신뢰하고 있던 얼굴이었다. 2024년 8월 이상그룹 본사. 이선우는 새로운 회장실에 앉았다. 아버지의 책상은 치워졌다. 새로운 책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 더 크고 더 밝은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매화꽃 그림이 있었다. 성하연이 그려준 것이었다. 회장님, 결혼식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비서가 들어왔다. 선우는 웃음이 나왔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는가. 결혼식은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열리기로 했다. 9월의 맑은 하늘 아래.
2024년 9월 15일 서울 강남 예식장. 성하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손으로 만든 매화 꽃자수가 드레스 전면에 놓여 있었다. 박소연이 그녀의 뒤에 섰다. 정말 예쁘다. 하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34살의 여자. 25년을 기다린 여자.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여자. 고마워요. 내가 이 모든 걸 해낼 줄 알았어? 정민아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최유리가 하연의 손을 잡았다. 이선우는 정말 행운아야. 너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저도 운이 좋았어요. 하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눈물이었다. 예식장에 음악이 울렸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선우가 가장 좋아하던 곡. 하연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하연 아버지의 얼굴은 더 이상 걱정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본 것이 오래간만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신랑 대기석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학 친구들이 서 있었다. 하연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물에 젖었다. 25년. 그것이 필요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하연이 선우 옆에 섰을 때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 떨려.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선우가 대답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난 25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맺은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객석에서 감정의 차오름이 터져나왔다. 이상그룹의 임직원들, 미디어, 그리고 사회 각계 인물들. 모두가 이 순간을 증인하고 있었다. 이제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우는 하연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성하연. 넌 내가 가장 처음 사랑한 사람이고, 가장 나중에 만난 사람이고, 이제 가장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야.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반지를 교환했을 때 예식장 전체가 박수로 뒤덮였다. 선우와 하연은 서서히 입을 맞췄다. 그것은 거창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2024년 10월 초 서울대학교 의료원 검진실. 결혼 후 3년. 성하연은 검진 결과를 받고 있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다. 그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3기 악성 종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하연은 의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되었다. 미안해요, 선우 씨.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터지는 외침이었다. 같은 날 이상그룹 회장실. 선우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글자 위를 미끄러지기만 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연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병원에 있었다. 그것도 당사자 혼자서.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정민아입니다. 정민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연이가 심상치 않아요. 선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세상이 멈췄다. 2024년 10월 이상그룹 본병원 VIP 병실. 성하연은 병실의 창을 통해 한강을 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매화는 아직 피지 않을 것이다. 내년 봄까지는. 내년 봄을 볼 수 있을까? 하연아. 이선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매화꽃 그림이 있었다. 그가 직접 그린 것이었다. 어린 시절 약속을 담은 그림. 예뻐요. 하연이 말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선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다. 네, 당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함이 있었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여자의 강함. 제발 약속해줘.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있기로. 약속. 선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밤새. 주 단위로. 달 단위로.
2025년 11월 초. 병실에는 매화꽃 그림들이 가득했다. 선우가 그린 수십 개의 그림들. 매화나무 아래의 약속을 담은 그림들. 하연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투병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날 하연은 선우에게 편지를 남겼다. 손이 떨려서 매우 천천히 쓰인 편지. 선우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저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할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어린 소년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그 소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저는 언제나 자랑스러웠어요. 당신은 나를 구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는 내가 당신을 구하고 싶어요. 비록 육체로는 못하지만 영혼으로. 이상그룹을 잘 이끌어주세요. 윤리와 투명성으로.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영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매화꽃 아래에서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하연이. 2025년 11월 15일. 성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우의 손을 잡은 채로. 이선우는 그녀의 손을 놨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25년을 기다린 사랑은 3년을 견디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의 의미를 줄이지는 못했다. 병실에는 매화꽃 그림들이 남았다. 에필로그 용서의 계절. 2026년 4월 이상그룹 뒷정원의 매화나무. 봄이 돌아왔다. 매화가 다시 피었다. 이선우는 그 아래에 서 있었다.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정확히 150일째. 그의 손에는 성하연이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매화꽃이 흩어졌다. 그 꽃잎이 선우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28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연, 선우가 중얼거렸다. 난 너를 용서해. 비록 용서할 것이 없지만 난 너를 용서해. 매화꽃은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난 복수하지 않을 거야. 윤지연을 용서할 거야. 너를 위해서. 그는 하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을. 매화꽃 아래에서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기억해. 매일. 항상. 선우는 그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걸었다. 공중에서. 매화나무를 향해. 약속이야. 우리 둘이 항상 옆에 있기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그는 결정했다. 성하연 추모 재단을 설립하기로. 그녀가 했던 일을 계속하기로. 기업 윤리와 투명성을 위해. 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그룹은 변했다. 이선우의 손에서.